메가더가 히로히데에게 천황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시사를 했다는 점이죠. 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현재, 과거, 미래를 찾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아주 이탈리아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됐죠.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자살했죠. 근데 일본은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히로히도 국왕은 시종일관 뭐라 그랬냐면 다 군부에서 한 거지 나는 책임 없다.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대원수 폐하 이렇게 나왔죠. 일본군 대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 타고 혼자 말 탄 것이 아니라 이 군대 사열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 메이지 헌법이 있죠. 1889년에 만든 메이지 헌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을 갖다가 우리나라 법의 정신을 어디서 찾냐면 대륙법에서 찾는다 그래요. 제가 법학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왜 대륙법이냐, 유럽 대륙이라는 거죠. 우리가 유럽하고 얼마나 가까웠다고 대륙법이냐 하면 아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일본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을 가지고 오니까 당시 일본의 막부가 싸우지도 않고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개항을 했죠. 이거 개항하고 나서 절치부심해가지고 국력을 길렀어요. 그래서 그 조금 길은 국력 가지고 조선에 와서 1876년에 고종과 민씨 척족 정권과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죠. 이 부분 이야기하자면 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일본과 고종 그리고 민씨 척족 정권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강화도 조약을 보면은 심지어 뭐가 있냐면 일본에게 청량권을 줘요. 해양 청량권. 그리고 또 뭘 주냐면 관세, 무관세예요. 우리가 일본 가서 그 당시 물건 팔 겁니까? 전부 다 일본 물건 들어오죠. 무관세. 거기에다가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 저지르면 조선법이 아니라 일본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일본인들을 취해복권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왜 지배층들이 왜 저렇게 한심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나라 역사는 항상 지배층은 나라 팔아먹으면 민중들이 일어나서 되찾은 역사다 말씀드렸는데요. 역사 이렇게 보면 진짜 국가 위기 때 국가 왕이나 최고 국가 지도자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 찾기가 힘들잖아요. 어쨌든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미국에다가 뭐 하냐면 조약을 개정하자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나라는 헌법도 없잖아. 그래요. 조선은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전국 각지에 통용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국하면 조선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함경도에서 죄를 저지르나 제주도에서 죄를 저지르나 똑같은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일본은 안 그렇죠. 봉건 영주가 다스리는 곳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가 일본에서는 이 쿤이에요, 나라. 그러니까 전체를 관할하는 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헌법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헌법 제정 전권위원으로 삼아가지고 처음에 미국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갔더니 미국은 왕을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죠? 이게 말이 돼? 아니지 해갖고 유럽으로 가요. 가서 영국 가봤더니 영국은 국왕제는 국왕제인데 뭡니까? 의회가 사실상 다 하죠? 이것도 아니지. 그러다가 독일에 갔더니 당시 이제 프러시아가 상당히 잘 나갈 때인데 군주가 상당히 강하니까 이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메이지 헌법의 문제가 뭐냐면 일왕이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형식적인 삼권 분립 제도도 만들어 놨지만 일왕이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조가 천왕은 신성 불가침이다. 절대 침범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사실은 천왕은 군대 문제에 있어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군대 문제에 있어서 천왕은 육군과 해군을 통솔한다. 이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천왕은 육군과 해군을 통솔하고 그 편제까지도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식적으로 통솔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편제란 건 뭐냐면 군대로 어떻게 나누고 몇 명을 두고 어떻게 할 거고 그걸 전부 다 일왕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일본의 청년 장교들이 여러 번 쿠데타 일으키지 않습니까? 2.16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번 쿠데타 일으키는데 이들이 쿠데타 일으키는 명목이 뭐냐면 가장 큰 명분이 야 우리는 메이지 헌법상 천황의 직속 군대지 내각 니네 군대 아니야. 우린 니네 수상에 지휘받는 게 아니고 육군 장관, 해군 장관의 지휘 안 받아. 우리는 천황의 지휘 받아. 우린 천황 직속 군대야. 그 명목으로 여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끝나는 것도 어떻게 끝나요? 그러나 일왕이 8월 15일 날 전쟁 끝내. 그리고 자기가 끝내는 항복조서 낭독하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일왕이 하나하나 지시하진 않았죠.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켜서 아주 재미 봤죠. 왜 재미 봤냐면 만주사변 일어나리라는 걸 중국의 장개석도 알았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는 관동주라고 해가지고 여순대련 그 지역만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순대련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관동군이 만주 전역을 곧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걸 장개석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주 군벌이 장장님의 아들 장학량이죠. 장학량은 뭐냐면 그 당시 아편해가지고 저 북경에 있는 협화위원이라고 있어요. 서양인들이 해온 건데요. 거기에 입원해갖고 아편 치료하고 있는데 장개석이 찾아가죠. 일본이 조만간 만주 들어올 건데 맞서 싸우지 말고 국제연합에 외교적으로 제소하자. 장학량이 뭐 마약 먹고 있는데 제정신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당시 장학량 휘하의 동북군 거길 갖다가 우리 만주라고 하는 지역을 중국에서는 동북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동북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숭룡광성, 뭐 길림성, 요령성을 갖다 동북삼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동북군이 약 30만에서 뭐 50만 가까이가 있었는데 이들이 맞서 싸웠으면 일본이 쉽게 점령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저항 정책 해가지고 이 철퇴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장개석이 국공내전에서 패전한 핵심 이유도 뿌리는 이 만주사변 때 만주를 쉽게 내준 데서 뿌리가 있는 겁니다. 뭐 그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때도 만주사변 일으킬 때 도쿄의 수상이나 도쿄의 뭐 국방부 이쪽에 이제 뭐 장관이라든지 육군 장관이라든지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도 만주군의 이타카키 대령이라든지 이시하라 간지 중령들이 관동군에 그냥 상부 명령 없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박을 쳤죠. 만주를 급속도로 장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37년 중일전쟁 일으키죠. 중일전쟁 마치 만주사변 같이 일어나면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이 장학량의 지역이니까 싸우지 말고 물러가자라고 했지. 자기 지배하는 지역 점령하는 데 했겠어요? 남경 대학살이 왜 일어나냐면 장개석의 국민당군이 강하게 저항하죠. 그래서 북경도 아주 겨우 점령해요. 그래서 이제 남경에 들어갔는데 당시 일본군 계산으로는 남경만 함락시키면은 그 국민정부 이제 수도니까 장개석이 항복하고 전쟁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개석이 어떻게 했냐면 수도를 임시 수도를 무안으로 정해놨어요. 무안이 무너지면 또 중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남경도 아주 힘들게 점령했어요. 왜냐하면 저항을 하니까. 그런데 장개석은 남경에서 모든 병력을 다 전력을 쏟아붓지 않고 무안을 또 지키고 계속 싸워야 되니까 무안으로 병력 이동하고 하는 바람에 일본이 힘겹게 남경을 점령했죠. 근데 전쟁 안 끝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경 대학살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군이 잘하는 거는 민간인 학살엔 세계 1등이지 그렇게 군사와 군사끼리 전쟁해가지고 이겨본 적은 별로 없어요. 뭐 청산리 대첩만 하더라도 우리 독립군들에게 일본 정규군이 들어왔다가 거의 뭐 일방적으로 당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본은 메이지 헌법상 일왕이 모든 군사 통솔할 뿐만 아니라 편제까지도 일왕이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왕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마찬가지로 전쟁 범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헌법에 따라서
뭐 제가 그냥 다른 감정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본의 메이지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후에 왜 일본은 사과를 안 하고 한국은 또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가다 보면 항상 만나는 인물이 메가더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메가더가 북한이 6.25 남침했을 때 그때 뭐 와가지고 북한군을 격퇴한 그 부분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메가더와 한국의 인연은 그것보다 훨씬 깊어요. 당시 메가더는 도쿄에 있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최고사령관이죠. 사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처분권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천황제를 폐지하려고 하면 폐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1945년 9월 27일 날 유랑 히로히도가 메가더를 찾아갔죠. 그리고 이 사진이 신문에 발표됐을 때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왕은 이렇게 말 타고 있고 그래서 신인으로 불렸죠. 살아있는 신. 그런데 여기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아주 초라하죠. 메가더는 뒷짐지고 있죠. 이 사진 보고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 이면에 더 충격받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사실 메가더가 히로히도에게 천황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시사를 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이 일본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만나가지고 너 계속 집권하게 해줄게. 대신 정치 실권은 많이 내놔야 돼. 뭐 하는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했다 그러면 상상이 가겠어요? 아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일본이 아직까지는 사과하지 않는 시작점, 그 뿌리가 메가더가 일본의 왕제, 그러니까 천황제를 계속 유지시켜 준 데에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